왼쪽에 이 표는요. D램 가격, 고정거래선 D램 가격을 나타낸 표입니다.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제일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줄을 친 그래프를 이 표만 좀 보시면 되는데요. 변화죠. 체인지니까 변화, 그 가격 변화고 제일 이 왼쪽이 하이, 그러니까 최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그 다음에 최저치, 그 다음에 평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밑에 세 번째, 그러니까 DDR5 16GB 요게 지금 이제 고부가 가치 D램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대세인데 11%가 좀 올랐고요. DDR4 같은 범용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0%, 25%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이 DDR4 16하고 8기가짜리들은 최저치 25%, 최저치도 25%. 그러니까 25%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당연히 25%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DDR4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 DDR5 같은 조금 더 고부가 D램도 최대 11% 정도 가격이 좀 올랐다. 그다음에 낸드 가격도 11%가 좀 같이 올랐습니다. 4월 달에 이렇게 D램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반도체와 관련돼서 조금 기대치를 가시는 그런 해석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법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올랐냐, 이 부분이 좀 포인트죠. 미국 관세를 감안해서 PC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이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사재기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4월 달 수출에서도 반도체가 17%가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이 3.7% 플러스로 3개월째 상세를 증가세를 이어가는 거에 확실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도 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 쪽에서 수출 증가율도 높아졌고 양도 커졌고 수익도 좀 나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에서도 좀 읽어볼 수 있었던 대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이제 이 반도체, 특히 이제 범용 쪽으로 반도체 D램과 낸드 쪽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쪽에 업황이 좀 호전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낳게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이 있고 좀 이제 신중하게 봐야 될 반도체와 관련돼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이 대중 수출 규제입니다. 일단 H20 대중 수출 규제 시작이 됐죠. 여기에 좀 엔비디아, AMD 거의 그 M1308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이것도 AI 반도체인데 이것도 역시 4월 16일부터 중국 수출이 규제에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의 이 H20과 관련된 요런 수준의 제품들의 수출 규제, 이거에 따른 이 두 회사의 합산 손실이 63억 달러, 한 9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H20이나 AMD의 MI308 이 AI 칩에 HBM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HBM2하고 HBM3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HBM3, HBM3 요 HBM 제품들 요거를 납품하는 데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H20하고 MI308이 중국 수출이 차단이 되면 이들 제품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 역시 수요가 줄을 수밖에 없다. 이 손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쳐서 대략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출 전선에, 반도체 수출 전선에 이제 경고음이 들 수밖에 좀 없는 거고요. 여기다 지금 젠슨 왕이 파웨이가 세계에서 강력한 기술 기업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AI에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 젠슨 왕이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종의 경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중국을 이렇게 해서 규제한다고 그래서 결코 중국이 물론 미국의 AI 기술에 비해서 뒤처지긴 하겠지만 못 따라올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젠슨왕 같이 이렇게 엔비디아 같이 중국의 또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AI 칩을 수출하는 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라는 큰 시장 자체가 들면 이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과 하이닉스가 한 1조 원 정도어치의 HBM 수출이 차단될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제가, 수출 차단 이런 방식이 결국 시장에는 우호적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젠슨 왕이 여기 제가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AI 기술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게 더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게 오히려 미국한테도 유익이 되고 우리 같은 AI 기업들한테도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이제 과연 트럼프가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곱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반도체는 참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좀 상당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 부분, 국내 증권업계가 5월 달에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곳들이 많긴 한데요. 신중하게 봐야 될 이슈들도 아직은 많이 있다는 점 함께 좀 참고하시면서 반도체 종목도 투자를 하시려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사항 가보죠. 예.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요. 의회에서 트럼프가 목표로 하고 있는 US 쉽빌딩, 즉 미국의 저 배 건조 이와 관련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미 의회가 30일 날요. 미 조선업 재건 관련법을 양당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건조하는 선박도 미국의 국적선으로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예외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는 그런 법이 되는 거고요. 10년 내 250척의 상선을 건조한다는 내용, 그리고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세금도 감면해주고 인센티브까지 제공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의 의미는 기존에 좀 이번에도 이제 미 해군성 장관이 와가지고 HD 현대 쪽하고 한화 오션 쪽하고 이제 다 둘러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맥스로 1년에 뭐 9척까지 MRO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함을 이제 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MRO 사업은 별로 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두 조선사들도 잘 알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법이 통과되면서 우리한테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신조, 즉 새로 배를 만드는 것, 이 부분이 결국 우리한테도 이제 수익성이 좋은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 법안이 통과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열렸다라고 말씀 바로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양당 공동으로 발의가 된 거기 때문에 어느 당에서 반대하는 데가 없다고 그러면 미의회, 그러니까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는 존스법이니 뭐니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울산이나 거제도에서 미국의 군함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선을 건조를 하더라도 이게 미국의 국적선으로 등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건 또 우리 조선 업계에는 또 다른 차원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 참 조선 쪽은 참 이게 계속해서 이게 모멘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볼까요? 쉬는 날 저는 사실 이 기사가 제일 와 닿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사가 아니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창용 총재가 기준금리가 제로에 근접할 경우 QE 즉 양적 완화 정책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나라냐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뭐 이렇게 어떤 쌓아놓은 뭐 달러가 우리가 4천억 달러 정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게 뭐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작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사실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총재가 이 QE 얘기를 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환율이나 가계부채 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환율이나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를 마구잡이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게 한계죠. 두 번째는 통화정책만으로 경기 부양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0.25%포인트 금리를 내렸을 경우 0.07%포인트 성장률이 올라가는 걸로 한국은행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올해 3번 내린다고 그랬으니까 3번 내려도 0.2%밖에 GDP를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 됩니다. 지금 뭐 0% 얘기 나오는 거니까 0.2% 정도 성장률 올라간다 해가지고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좀 구조적인 어떤 저성장의 고착화 상황에 좀 놓여 있거든요. 잠재 성장률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기본적인 성장률보다 밑도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성장률의 함정에 빠져서 이제 뭐 이를테면 옛날에 뭐 남미 얘기도 하긴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뻗어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전통적인 금리 인하라든가 RP 뭐 매입이라는 이런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아니라 비전통적인 통화 방법. 기존에 안 썼던 QE 같은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창용 총재가 화두를 던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긴 합니다만 우리의 현재 경제 상황이 이렇게 저성장 구조에 고착화되고 있다는 이런 위험성,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이런 위험성,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이 QE 부분을
뭐 부작용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심각하게 좀 고려할 때가 분명히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는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오늘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